안녕하세요. 2주차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세 번째 시간에는요, 2주차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 마지막 살펴보고요. 현재 우리의 정신건강 위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 이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2주차 세 번째 시간에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정신건강과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해 살펴본다. 2. 심리학적 관점에서 정신건강과 성격을 알아본다. 입니다. 네, 우리가 겪고 있는 정신건강의 위기는 어떠한가? 첫 번째, 전통적 가치나 어떤 규범의 영향력이 감소가 되어서 물질주의, 돈과 같은 어떤 물질주의가 중요하다라는 가치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가치는 소홀히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주의 가치관이 보편화되어서 보편화로 인한 어떤 경쟁 문화가 심해졌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정서적 교류를 위한 어떤 인간관계보다는 개인적 이익이나 지금 순간의 재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 구조가 대가족에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였다라는 점이 정신건강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핵가족에서는 부부간의 대화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부부간 갈등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였고요. 또 이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그 가족의 위기가 된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비해서 지금 핵가족으로 변화되었고, 이 핵가족에서는 부부 갈등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가족의 위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성이 사회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녀 양육을 타인에 의존하게 되지요. 타인 또는 기관에 많이 의존하면서 애착 형성이나 과잉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아울러서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기로 이끄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몰입되어 중독되어 인간관계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입니다. 온라인 의사소통은 주로 외부 집단과 일어나지요. 내부에서 우리가 늘 만나는, 대면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사람 이외 외부 집단과 일어나기 때문에 가족과의 대화가 감소하게 되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은, 여기 몰입이라 되어 있지만 저는 중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혹은 의존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과도한 의존은 사회 참여를 감소시키고 우울증이나 고독감을 증가시킵니다.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도 하지요. 그리고 인터넷보다 스마트폰 중독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과도한 의존은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대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신건강의 위기가 이런 요소로 인해서 정신건강 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정신건강과 성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낙천적인 성격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어떤 성격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것에 더 영향을 미치는 성격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른데 이 성격은
우리 정신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이러한 반응 양식의 차이는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 분석적 관점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격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심리사회적 관점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떤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격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신 분석적 관점에서 프로이드, 대표적인 학자 프로이드 나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는 여기 빙산 위에 일부인 자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자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본능과 또 초자아도 있고요. 그러면 또 자아가 이렇게 해서 초자아 중에서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고 보이는 측면도 있고, 자아도 보이지 않는 자아도 있고 드러나는 자아도 있고, 또 본능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의 정신을 이렇게 구분하였고, 자, 프로이드는 정신장애는 장애가 있다라는 거,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라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불안에 기인한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자, 무의식에 있는 욕망이나 감정이 자꾸 의식으로 떠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마음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 그리고 자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서 불안을 유발하는데, 강한 자아로 갈등을 극복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격은 삶의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하는데요. 리비도가 머무는 곳에 따라 일어나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거쳐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건강한 성격은 이 각 단계마다 욕구가 적절히 충족될 때 건강한 성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각 발달 단계에 따른 어떤 리비도가 머무는 에너지가 잘 충족이 되어야지 건강한 성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고착이 되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가 고착 성격이 나타난다라는 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구강기입니다. 태어나서 2세 정도까지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 정도 나이. 특징은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빨기, 깨물기, 삼키기 등 입과 관련되어 있는 욕구가 있지요. 그런데 이때 빨지 못하게 한다든지 장난감을 지지해서 자꾸 무언가를 못하게 해버리면 이때는 구강기니까 뭐든 이제 입으로 뭔가를 삶을 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수동적이거나 의존적인 성격으로 고착이 나타나고, 냉소적이거나 논쟁적인 성격으로 일어납니다. 난다고 하였습니다. 프로이드는. 자, 그 다음은 항문기입니다. 항문기, 기저귀 차고 있지요. 배설물의 보유나 배설에 관련한 욕구, 자신의 행동을 통한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제, 요게 특징입니다. 내가 응가를 하고 싶은데 기저귀를 떼야 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응가가 마려울 때 응가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응가를 해야 되는 장소에 응가를 한다든지, 혹은 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자꾸 기저귀를 빨리 떼게 한다든지, 혹은 시하고 응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욕구를 살펴주지 않는다든지, 이제 그러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되지 못하면 고집스럽고 인색한 성격, 결복증이 있거나 지저분한 성격, 잔인하고 난폭한 성격으로 고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남근기입니다. 남성의 성기와 관련되어 있는 욕구. 그래서 이성 부모에 대한 사랑과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초자아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때 이성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표현도 하고요. 그런데 너는 왜 딸에게 아빠를 너무 좋아하면 너는 왜 그렇게 아빠만 좋아하니? 혹은 아빠 절대 좋아하지 마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특징이 있는 나이에 그걸 하지 못하게 하면 경솔하거나 과장하는 성격, 그리고 경박하거나 유혹적인 성격으로 고착 성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이제 학령기지요. 성적 욕구가 좀 잠재되어 있고 이제 학업 능력에 많은 에너지를 쏟지요. 인간관계와 지식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자, 12세 이후 생식기는 이성에 대한 욕구와 성행동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이것을 너무 수치심 있게 반응을 한다든지 너무나 절제를 해야 하는 이제 그렇게 충족이 되지 못하면 건강하게 충족이 되지 못하면 의존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성격으로 고착 성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구간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라는 이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데 원초와의 욕망을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초자아의 과도한 억제를 현실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학자는 에릭슨입니다. 심리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격 살펴보겠습니다. 에릭슨은 앞에서 말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프로이드가 나왔지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프로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심리사회적입니다. 정신분석적하고 이제 심리사회적입니다. 학자는 누구라고요? 에릭슨. 에릭슨은 앞에서 말한 프로이드의 이론에 근거는 하고 있지만 성격의 결정 요인을 본능이 아니라 자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인생 초기의 경험이 아니라 전생에 걸친 심리사회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형성된다. 모든 심리사회적 위기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있는데 잘 극복하면 긍정적 요소가, 그렇지 못하면 부정적 요소가 자아에 통합된다. 그래서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격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위기를 해결해서 그 긍정적 요소가 자아에 통합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리사회적 관점의 학자 에릭슨은 이 인간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신뢰 대 불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전생에 거친 심리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앞에서 나오는 긍정적 요소가 발달하게 될 거고 잘 극복하지 못하면 뒤에 부정적 요소가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율세까지는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때는 아기가 엄마와 상호작용하면서 꼭 엄마 아닐 수도 있죠. 주양육자라고 합니다. 양육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아기는 욕구를 표현하는데 이 주양육자 또는 엄마가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면 아기는 엄마 반응에 따라서 신뢰를 가지게 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불신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율성 대 수치심 회의, 이렇게 있습니다. 회의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때 이 인간 발달 단계에서의 주요 과업, 성취해야 되는 주요 과업은 이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지요. 내가 이걸 할 거야. 깎아줘. 내가 물 이렇게 깎아줘. 안 해서 깎아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맘마 달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또 부모가
배변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아기는 충돌을 하게 될 수도 있지요. 이때 부모의 지지적 분위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지적 분위기를 제공하면 아기가 자율성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치심을 주거나 어떤 회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도성 대 죄의식입니다. 4, 5세인데요. 이때 주요 과업은 스스로 목표나 계획을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거를 가지고 이렇게 놀아야지 라고 하는데 집이 더러워진다고 놀지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는 저걸 꼭 저 인형을 잡아야 되겠는데 더러워지거나 혹은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는, 자꾸 제지를 당하는 경우는 이 과업을 성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부모는 어떻게 하죠?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유아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지요. 예.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부모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아기가 계획한 목표에 함께 참여해주면 주도성을 느끼지만, 권위에 앞세워서 하지 못하게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계속 제재를 하게 되면 죄의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부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근면성 대 열등감인데요. 6세부터 사춘기 이전이고 학교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데 이 과정이 성공적이냐 그렇지 못하냐가 과업에서 중요합니다. 자아 성장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험이 시작되고요.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면 근면성이, 그렇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부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부터 20대 초반까지는 정체감 대 역할 혼란. 이때는 급격한 심체 변화가, 그리고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서 정체감을 찾고자 하는데 이때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체감을 형성하거나 혹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인 초기 볼까요? 친밀감 대 고립 위기입니다.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타인이나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게 되며 이러한 시도의 성공 여부가 아주 중요한 주요 과업인데요. 그동안 자신이 의존할 대상을 찾았지만 이 시기에는 자신이 좋아하거나 사랑할 상대를 찾아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면 친밀감을 느끼는 긍정적인 요소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고립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생산성 대 침체 위기 중장년기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 지위가 안정되면서 가정에서는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교육하며 사회에서는 직업적 성취를 이루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생산성을 느끼고 그렇지 못하면 침체나 위축을 느끼게 됩니다. 에릭슨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할 것이 아니라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노년기, 통합 대 절망 위기입니다. 노인이 되면서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삶의 가치를 찾고자 노력하는 이러한 주요 과업이 있는데,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만하면 잘 살았다 라고 느끼면 통합감을 느끼고요. 그렇지 못하면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리사회적으로 바라본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격은 이렇게 각 발달 단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긍정적 요소가 어떤 자아가 통합된 성격이다 라고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격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떤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격일까요? 보세요. 고전적 조건 형성이란 중립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반복해서 주어지면 무조건 자극의 성질을 중립자극이 갖는다는 원리인데요. 예를 들어 학교에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 부정적 무조건 조건, 괴롭히는 친구가 짝지어지면 학교 자체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보세요. 1번 조건 형성 전입니다. 무조건 자극을 줬을 때 무조건 반응이 일어 침을 흘리죠. 조건 형성 전에는 반응이 없죠. 자, 근데 무조건하고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자극을 함께 줬을 때는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먹이를 치운 어떤 조건 자극을 줬을 때도 반응이 일어난다. 자,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 충동이나 자아 같은 내적 요소가 아니라 어떤 보상이나 뭔가를 주어졌을 때 보상이나 처벌과 같은 외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성격도 경험에 의해 학습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행동주의적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격도 학습 원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건 보상이 계속 주어지면 그 행동을 다시 할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그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긴장감과 게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점수가 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관찰해서 성 역할과 사회 규범을 배우고 폭력 행동이나 범죄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해서 배울 수도 있는데 이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모방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관찰하고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배우거나 모방해서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조절해서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다 라고 봅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자아고, 자아에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반영하는 현실적 자아, 자기가 되기를 원하는 이상적 자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봅니다. 로저스나 메슬로우와 같은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졌던 전통적인 심리학자와는 달리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로저스의 인간중심 이론. 인생에서 어느 방향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면 인간은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추구합니다. 자, 메슬로우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아실현 동기이다. 생리적 욕구가 있고 안전의 욕구가 있고 사랑, 사회 소속감,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누구나 인간은 자아실현의 욕구에 대한 동기가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인본주의 관점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우리 심리학적 관점에서 정신건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판단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3주차부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차 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